저는 한국무용예술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은숙이라고 하고 중앙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저희가 예술학회에서 1년에 2번 춘계 특강, 추계 특강으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을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해줄 선생님들을 모셔서 많은 내용들을 듣고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평론을 하고 계시는 김예림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에 추운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특히 유달리 이번 학기에는 공연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김예림 선생님께서 평론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공연장에 많이 계시는 분이라고 널리 알려지셔서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시대의 공연 예술의 흐름과 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얻고 1시간 정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김혜림 선생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어쩌면은 또 이것이 여러분들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신지 사실은 자세히는 잘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 모든 분들 얼굴이 다 보이려면은 네. 잠깐 보이는데 여러분들 일단 마이크는 꺼져 있죠. 네. 저는 무용평론가 김예림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제목을 달라고 그러셔서 일단 너무 이제 거창하게 광범위한 제목을 하나 냈어요.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과 무용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요즘 공연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무용 공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들으시는 분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론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용가로 창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용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현장이죠. 오늘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은 이제 오늘의 현장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작 작업을 하시거나 공연, 무대에 서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또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나중에 평론가가 되시거나 아니면 지금 또 평론 관계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오늘의 현장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짧게 글을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화면을 공유하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크게 지금 현재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공연계가 이거는 전 세계 공연이죠. 대부분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그게 이제 무용 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에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로 제 이야기는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과 무용, 그래서 20세기 이거 이야기들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공연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융합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막 두서없이 일단 막 빨리빨리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총체예술 내지는 종합예술 이런 말들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뭐냐면 융합은 복합하고 조금 달라요. 무대 안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라는 것이고 융합은 그것이 조금 더 긴밀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음악이나 무용, 미술, 뭐 의상, 뭐 이런 정도, 영상 이런 정도의 융합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첨단 과학이나 기계기술 또는 의학, 뭐 대중문화 여러 가지의 장르들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공연 장소 역시 이제 화이트 큐브, 갤러리를 화이트 큐브라고 하죠. 화이트 큐브와 블랙박스의 장르가 이제 구분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블랙박스에 들어와서 자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시하기도 하고 또는 연극이나 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이트 큐브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융합의 단계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긴밀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뭐 많이 공연들도 보시고 전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공연 기술이 발달을 했고 무빙 라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우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빙 라이트에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영상을 쏘면서 그것을 무빙한다라든지 이제는 아주 조그마한 빔 프로젝트를 손에 들고 무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영상을 쏘기도 하고 뭐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제가 여기서 참고해 드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식을 할 때도 이해하실 때도 그렇고 융합, 복합, 융복합, 다원, 하이브리드, 협업,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여기 안 썼네요. 콜라보레이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동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지만 아주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서사희 교수가 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인용은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복합이에요. 그러니까 두 장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융합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이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뭐 또 1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긴밀하게 더 많이 이제 섞여 들어간다는 것이죠. 융복합은 그 두 가지가 같이 같이 있는 것이고 다원이라 함은 우리가 이 다원 예술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장르를 한꺼번에 섞여 있는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원 예술 분야를 만들면서 이건 약간 행정적으로 한국에서는 행정적으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다원 분야가 없어졌어요. 워낙에 이 융합 장르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무용 안에서 연극 안에서 음악 안에서 이미 융합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다원을 따로 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뭐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뭐 여러 지역의 문화재단들에서 이게 다원이라는 말을 요즘은 장르 그러니까 카테고리 자체를 없앤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뭐 혼종 또는 뭐 잡종 이런 말들로 또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조금 더 대중적인 상업적인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무슨 자동차 광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보죠. 협업은 말 그대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 또는 한 장르에서도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라는 말이죠. 비슷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때 이제 적절하게 쓰시도록 제가 여기 참고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공연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융합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 또는 예술대 상업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냐 하면 요즘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로 한국에서는 주로 무용과를 대학에서 전공 한 사람들이 무용가로 활동을 하죠. 무용 이론도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자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게 특히 이제 공연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 장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전공해온 사람들이 갖는 특정의 클리셰 같은 것이 있어요.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어조. 제가 여기 어조라고 점잖게 써놨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극의 쪼, 뭐 이런 거 있죠. 무용의 쪼가 있어요. 우리가 무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무용을 전공한 사람과 일반인이 발을 내딛는 것, 손을 뻗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추어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그 약간 어설픈 것조차도 멋이 되는,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들이 퍼포머로 또는 창작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한국에도 어느 정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문가라는 것에는 조금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뭐 모르고 있고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제가 말하는 아마추어인 경우도 있지만 타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사람이 이 분야에 이제 창작에 들어오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안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지금 세드라베의 안무자도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 상담사가 원래 본 직업이었었어요. 그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얀 파브르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필름 작업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고 미술에 관계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한국의 경우에는 디자이너 정구호 씨가 이제는 연출가 죄송합니다. 연출가를 넘어서서 무용의 부분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기업 한솔에서 강원도 원주인가 강원도 어디에 굉장히 큰 뮤지엄 산이라는 그 갤러리를 오픈을 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안토 타다오의 건축물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도 혹시 강원도에 관광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뮤지엄 산을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개관 전시회에 일반인들의 드로잉들을 모아서 아주 전문가가 그거를 큐레이팅을 해서 일종의 뭐 트럭 기사의 작품도 있고 유치원생의 작품도 있고 그림들을 모아서 조합을 아주 독특하게 한 그 자체가 예술품이 되어서 전시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국립현대무용단의 이제 젊은 안무자들의 공연 모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주호라는 전혀 춤을 춰보지 않고 무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안무가로 선정이 돼서 세 작품 중에 하나를 안무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즉흥춤 축제에서 만난 남자 안무가, 즉흥에 관한 남자 안무가는 세종대에서 회화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장르의 예술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전혀 무용이나 뭐 예술과 관계되지 않은 쪽에서 이제 무용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참신하게 보기도 하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과 상업의 거리가 많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제작사들이 순수 예술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욕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요즘에 뉴욕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슬립 노모어를 보는 거예요. 그 부둣가에 아주 오래된 그 건물을 그 펀치라는 회사, 영국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호텔처럼 층층마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것이 병원이었던 건물을 인수해서 호텔로 만든 것처럼 설정을 한 거예요. 원래는 병원도 아니었고 호텔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층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공연이 되고 있는데 관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해서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관객은. 그런데 어느 위치건 어느 퍼포머들 사이에 서서든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고 어느 층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야기, 서사가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VR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는 건데 이제 올해가 아마 10주년이 되는 걸로 지금 오픈런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공연이 될 텐데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놨어요. 슬립 노머의 사진인데 여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관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소 특정형 공연이자 관광 상품이 되었는데 이제는 상업과 순수 예술의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어제도 LG U 플러스 그 휴대폰 광고에 지금 국립현대무용단의 무용수로 활약하고 있는 남자 무용수가 단독으로 1인 단독 CF를 굉장히 긴 CF를 찍은 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최근에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재로 순수 무용이 많이 쓰이고 있죠. 이제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뭐 CJ 같은 그런 문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스타들이 순수 무용, 지금까지는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 조금 국한이 돼 있지만 순수 무용에 이제 투자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영화와 무용이 만난 공연이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키스 앤 크라이라는 2012년도 작품이에요. 두 사람 다 벨기에 출신인데, 여러분 토토의 천국이나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난 영화지만 굉장히 예술 영화로, 또는 이건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감독과 미셸 앤드 메이라는 유명한 여성 안무가가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협업 작업을 했는데, 이 키스 앤 크라이라는 것, 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무대예요. 공연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태프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런 테이블이 책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미니어처들이 기차역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소녀의 방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그 줄거리를 이어가는 작은 미니어처들이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부분이 촬영이나 이제 음향 이런 스태프들이고 출연자, 그러니까 퍼포머는 딱 2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객석에서 보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이면서 뒤 영상에 아주 이들이 클로즈업해서 만든 것들이 이 손이 사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소녀의 첫사랑부터 쭉 누군가를 기다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음성으로 음악이나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고 거의 원테이크로 이 2시간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이제 검은 티셔츠와 검은 바지를 작업복을 입은 영화 스태프들이 무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를 옮기고 이런 것 자체도 퍼포먼스이면서 중간에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손가락 춤을 보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인데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키스 앤 크라이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인데 지금 무대가 보이시죠? 대부분의 관객은 저 스크린을 집중해요. 이건 이제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인데 아주 조그마한 미니어처들이고 사람의 얼굴이나 몸은 잘 나오지 않고 손만 나와요. 딱 2명. 미셸 앤드 메이와 남자 무용수 딱 2명의 손만 나오는데 2시간 동안 단 1도 지루하지 않게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들이 이어진답니다. 자, 이런 공연을 2시간 정도 보고 나면 이제 그냥 다원으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융합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다르구나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 여자 역할, 남자 역할을 했다가 또 노인 역할, 소녀 역할을 했다가 이 손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엄연히 안무가가 만들어낸 창작물이고 춤이에요. 이 소녀가 이제 서커스 단원이 되고 뭐 이제 뭐 이런 자기의 첫사랑을 기다리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키스 앤 크라이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뭐 이 비슷한 시리즈를 계속 이 팀들이 작업 무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제가 말씀드리는 융합은 이제 이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뭐냐면 공연의 경량화예요. 그러니까 공연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의상과 무대 세트와 뭐 이런 걸 모두 갖춘 대형 공연들보다 이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쇼케이스나 어떤 뭐 연극으로 치면 낭독회 또는 리허설을 공연처럼 공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의상이나 무대 세트 없이 하는 공연이라든지 그냥 전시 형태로 아니면 계속해서 연습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 있는 거 언제든지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공연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 같은 데서 그걸 본다라든지
그렇게 완성작에서 조금 멀어진, 그것을 요즘 컨템포러리 아트 하는 사람들이 과정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혹시 창작 작업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과정주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정확히 들어가야지 돼요. 자기가 어떤 과정에 어떤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도중에 리서치 결과물을 관객들한테 발표해서 알려주면서 난 이걸 이런 결과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주의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정석으로 연습이 잘 돼 있고 공연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의상, 분장, 뭐 헤어까지 너무 완벽하게 갖춘 공연이 촌스럽다라고 인식하는 젊은 무용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무용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죠. 뭐 연습복 비슷한, 일상복 비슷한 이런 것들을 입고 해야지 조금 세련돼 보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상하게 과정주의라고 하면서 작품의 결론을 내지 않고 나는 한 여기까지 조사하고 여기까지 연구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쇼케이스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미완성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컨템포러리 댄스는 그런 과정주의를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연의 경량화가 반드시 좋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위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굉장히 많은 해외 국제 무용 축제나 또는 극장의 기획 같은 거에 서로 무용가들이 많이 교류를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경량화되어 있는, 조금 컴팩트해지고 말하자면 투어업을 하는 것, 뭐 해외에서 한국 오는 무용 작품들 보면은 뭐 무용수 두세 명이 자기네들이 소품이나 세트를 탁탁탁 가방에 챙겨서 올 수 있는 이런 투어업을 한 작품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여기서 가고 있죠. 해외에.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젊은 안무가들이 이렇게 투어를 중심으로 또는 해외 진출이나 뭐 이렇게 가볍게 공연하는, 또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손해를 덜 보면서 하는 공연을 추구해서 만들다 보니 대작에 대한 역량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1시간짜리 작품을 안무를 의뢰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30명이 나오는 작품을 안무를 의뢰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경험이 없고 해보질 않았고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의 경량화가 효율성 면에서 좋은, 가성비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공연계 전반의 이야기고, 그럼 무용은 어떻게 변했는가?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혹시 이 문서를 필요하시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테니까, 이따가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용계도 여전히 화두는 융합이고, 무용 쪽에서 선호하는 아티스트들이 꽤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구호 디자이너를 굉장히 무용 쪽에서 많이 선호를 했죠. 뭐 미술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 쪽에도 그렇고 선호하는 아티스트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무용계에서는 해외에서도 융합이 여전히 화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몽달보 같은 사람, 아까 말한 알랑 플라테시, 세드라베 무용단의 안무자죠. 또는 장클로드 갈로타, 또 필립 드 쿠플레,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서커스 출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호페시 섹터는 영국에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공연만 하면은 매진인 사람이고, 한국에도 몇 번 왔었죠. 한국의 많은 젊은 무용가들이 이 호페시 섹터의 춤을 많이 카피하고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미 따라한 지도 몇 년 됐고, 저도 공연장에서 종종 만나기도 해요. 그런 작품을. 이런 호페시 섹터도 사실은 이스라엘 출신이고,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무용 시간에 민속무용을 배운 게 전부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드러머였어요. 전문 드러머. 이렇게 타 장르 출신들이 무용 안무가로 들어오면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 밑에도 나오겠지만 윌리엄 포사이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무용에 집중해서 쭉 왔던 사람, 작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에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타 장르 사람만, 융합만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퓨어 댄스,
또는 뭐 클래식 발레, 컨템포러리 발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리 킬리안 같은 작품들도 여전히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고 꾸준히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퓨어 댄스, 순수하게 우리가 무용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공연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꾸준히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런 전형적인 무용 공연 작품 이야기들을 조금 빼놓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는 선택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용수들이 좋은 무용수들이 아주 훈련돼서 매끄럽게 정제된 무용수들이 나와서 아주 좋은 춤을 추는 공연을 보고 싶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것, 파격적인 것 또는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어라고 하고 찾아가는 관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쭉 같은 전형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파격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도들을 한 것들이 언론이나 평단에 관심을 더 받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또는 어느 쪽은 없어지고 어느 쪽만 있다는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단 한 명의 무용 세계만으로 지금 무용계의 어떤 뭐 형식이나 시도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윌리엄 포사이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용사 책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을 테고 실제로 공연을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많은 무용수들이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직접 출연하고 싶어 하는 또 가서 오디션을 유럽까지 가서 보기도 하고 무용가이기도 하죠.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서 발레 안무를 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무용단을 위해서 컨템포러리 댄스를 안무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작 어휘들을 만들어내서 연결을 해요. 이 사람 춤을 보면 아 정말 저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 무용수가 돼서 저렇게 정말 아주 신명나게 아니면 아주 제대로 춤을 춰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무용 공연 작품을 아주 잘 만드는 안무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윌리엄 포사이드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작품 색깔의 방향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개인적인 변화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조명 감독의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 방을 조명 디자이너와 같이 쓰면서 조명과 안무의 비중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무자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는가 본데 이 사람이 점점 농댄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춤이 없는 무용작품으로 가고 있다거나 물론 여전히 무용수들하고 작업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극장을 벗어난 작업들 또는 무용수가 한 명도 출연하지 않는 작품 이런 것들. 그럼 무용수가 출연하지 않으면 무용을 어떻게 하느냐. 로봇가 검정색 깃발을 흔들면서 그 로봇에 메모리되어 있는 안무 동작들 그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것이 춤이 되는 거죠. 또는 설치 미술을 해놓고 수천 개의 풍선을 띄워놓고 제목이 흩어진 군중들 해서 그 풍선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날그날의 공연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풍선들이 퍼포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그냥 실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공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포사이드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80년대 작품,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흐름을 보면 아, 공연 예술계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 세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거 볼게요. 윌리엄 포사이드의 최근 작업을 그냥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은 아주 짧은 티저 광고. 이 사람이 윌리엄 포사이드죠. 자, 이 갤러리에서 전문 무용수가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이 설치 미술을 가지고 놀면서 이게 하나의 공연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일반인들과 무용수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것이 윌리엄 포사이드가 계산한 우연성과 즉흥성을 가진 안무 작품인 거예요. 무용 작품인 거죠.
제가 이야기한 이 깃발, 검은 깃발이라는 작품, 여기에는 무용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흩어진 군중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한국에 한 10년쯤 전에 온 적도 있어요. 이 설치 미술이. 이렇게 관객들이 구경하다가 누워서 보고 직접 만지고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거는 추후의 움직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전문 무용수예요. 그런데 전시 시간에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이 사이에서 그냥 놀고 만지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공연이 되는 거죠. 이제 영상을 가지고 신체를 왜곡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일반인들이 저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로 조금 전에 봤던 발레 작품의 안무, 그게 이제 모든 무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주. 그래서 윌리엄 포사이트 한 사람의 변화, 진화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시도들, 우리가 농당스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개념 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굉장히 융합적이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거나 무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몇 개의 영상 링크를 해놨는데, 제가 딱 이 중에서 2개만 여러분들께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무대 위에 새들이 보이죠? 이 안무자는 이 새가 알에서 부화할 때부터 키웠다고 그래요. 자기를 엄마로 느끼도록. 왜냐하면 새는 강아지나 말처럼 지능이 높지 않아서 훈련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안무에 계획된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국무용수도 출연을 해요. 오디션에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객석과의 사이에 저렇게 망을 쳐놨어요. 혹시라도 객석으로 날아갈까봐 이 황새들이. 그래서 이렇게 황새들이 나오는 작품, 이 안무자는 스완이라 그래서 무대 위에 물을 채워놓고 백조들을 실제로 출연시킨 작품도 안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 하나의 안무로 쓰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디 라르비 세르카위라는 안무자는 진짜 중국에 있는 소림사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안무에 쓴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중국의 소림사라는 절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승려들이고, 무대라는 것도 모르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주 순수한 무술만을 연마하던 소년들을 가지고 무용작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세르카위 본인이 잠깐 출연하는 장면이에요. 이 소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 세계를 접해보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약간 이용해 먹는 뭐 그런 작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소년들에게 아마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고 무용적으로도 아름다운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이 과연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뭐 예술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안무자는 순수한 무술과 춤을 이렇게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무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쩌면 전문 무용수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 찾아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한국 공연을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초청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외에도 또 새로운 시도들 뭐 미술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한다면은 줄리 고띠에라는 프랑스의 여류 잠수부예요. 잠수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소통 없이 여성 잠수가 가운데 아마 세계 기록일 거예요. 가장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잠수부인데 남편도 잠수부고 그 두 부부가 잠수만으로 그냥 그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무를 받아서 물속에서의 무용을 영상으로 남긴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짧게 그냥 이미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것이 잠수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수조는 베니스에 있는 수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깊은 수영장에서 산소 마스크 없이 춤을 추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될 때 전체 풀 영상을 6분 몇 초밖에 안 돼요. 6분 36초 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여러분께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문 안무자가 참여를 했고 이 부분을 비욘세의 뮤직비디오도 두 사람이 출연한 것이 있어요. 물속에서 두 남녀가 만나는 것. 그래서 물론 이제 상업예술, 순수예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하는데 물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 무용수가 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이런 안무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마 이 사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세계 여성의 날에 이 사람이 이 6분 30초를 원테이크로 찍지는 못했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나눠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쨌든 물 안에서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일반 무용수는 할 수 없는 퍼포먼스들이겠죠. 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일반 무용수는 할 수 없는 퍼포먼스들이겠죠. 네. 아무튼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용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용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 있죠. 우리가 저 어릴 때 무용과 처음 들어갔을 때도 배운 이야기가 뭐냐면 무용이란하고 사전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동상, 그쵸? 그리고 뭐 율동적인 동작 또는 박자에 맞추어서 역동적인 뭐 이런 말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감정과 의지를 몸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무용의 사전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 중에 아까 블랙 플래그처럼 검은 깃발 또는 풍선들, 추들 이런 것들처럼 무용수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음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또는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감정이 없는 그냥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렉처 퍼포먼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아주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무용 동작에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작품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동작들, 콩쿠르를 나갈 때 배웠던 아주 유명한 테크닉들 이런 거는 가장 먼저 누가 만들었을까 또는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무를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좀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손부터 위로 올리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무용의 동작들을 우리가 아주 조금 클리셰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그런 걸 하면서 무대 위에 한 3명의 무용수가 서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가서 제일 처음 배운 동작은 이거였다. 콩쿠르에 나갈 때 배운 건 이거였다. 또는 어느 무용수의 작품, 어느 안무자의 작품에 출연했을 때 이런 동작을 했다. 그런데 난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써 해요. 그리고 감정도 전혀 없고 그냥 이 무용수들은 강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안무자가 한쪽에 옆에 이렇게 단상을 놓고 마이크를 놓고 서서 그 안무자는 뭐냐면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펴서 관객들한테 쭉 그 법전을 낭독을 해요. 예술에서의 저작권이 어떤 단어들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럼 그 단어들을 피한 것들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에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무용이라는 것에 어떤 뭐 음악에 맞추는 것도 없었고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용 공연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용 공연이라고 하고 그 공연을 만든 사람을 안무자라고 해요. 무용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용 공연들의 사전적인 의미가 유효한가라고 봤을 때는 예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전적인 의미도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에 맞게. 그래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표준 사전에 있는 무용에 대한 정의와 2020년에 쓰이는 정의는 우리가 지금 한글 사전도 계속 변하고 있죠.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이 변함에 따라서 철자법도 달라지고 뭐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뭐 이제 점점 발음 나는 쪽으로 한글들이 많이 가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던 단어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의미도 영원 불변의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그 뜻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풀이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뭐가 추가되거나 뭔가 진화되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용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경계들이 점점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사전적인 의미도 조금씩 진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경계에서 조금 멀어지다가 벗어나면 그건 무용은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뭐 그거 무용에서 경계를 벗어나는 것까지 무용 안에 정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무용의 정의, 과거에 내렸던 고정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박제시키지는 말자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움직임이 중심인 것이라는 것, 춤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출연하지 않아도 물론 정지되어 있는 순간도 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용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움직임이겠죠.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불변이에요. 이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사람의 몸이 아닌 동물의 몸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춤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용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뭐 어느 것이 잘못됐다 어떻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앞선 이야기들과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어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융합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장르 간의 융합이 요즘에는 이제 과거보다도 더 다양해졌어요. 뭐 카이스트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로봇이랑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지금 국립현대무용단의 올해가 10주년인데 그 10주년 행사에도 아마 그 로봇 설계자하고 하는 작업이 이건 스포일러인데 선보여질 거라고 해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용의 소재, 주제에 대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극무용이라든지 신무용 뭐 이런 시대에 조금 너무 옛날로 간 경향이 있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탐미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 뭐 역사적인 인물, 뭐 문학 이런 쪽이 많은 소재로 다뤄졌다면 최근에는 뭐 그때도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렉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미 그 내용의 전달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무용수들이 어떤 뭐 아름다운 표적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다뤘던 소재들을 지금 다시 다루고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최근 유행이 뭐냐면 해체와 재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다페 축제에서 본 어떤 작품도 처용이라는 스토리를 완전히 해체해서 인물 간의 아주 그 단편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뭐 만든 작품, 또 제가 여기 사진에 예를 들어놨는데 국민무용단이 했던 완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체와 조합이냐면 강강술래의 동작들을 정말 나노 단위로 잘랐어요. 그 레고 피스처럼 만든 거죠, 동작들을. 그것들을 아주 새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아주 미니멀한 음악, EDM 같은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조차도 강강술래에서 그 추출해낸 그런 샘플링한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에요. 그 음악에 아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세포들이 움직여서 만드는 패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강술래에 나오는 어떤 흥이라든지 뭐 여성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승무를 완전히 이렇게 해체해서 아주 작은 피스들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순서로 조합을 한 작품도 봤어요. 뭐 이런 작업들이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무용수들이 감정이 없는 춤을 추는데, 그거는 제가 말하는 감정이 없는 춤은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조금 다른 소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같은 소재라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의 표현도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무대 위에서 뭐 그렇게 울부짖는다든지 오열한다든지 아니면 막 기쁨의 환희의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무용수들 좀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여기 창작자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용가의 사회적인 참여는 어떤 사건의 재현 또는 고통의 재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매년 보여지고 있는 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작품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작품을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출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함부로 안무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또 세월호 관계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막 바닥을 긁고 벽을 두들기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표현한다든지, 심지어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젖은 무용수가 무대에 등장하는 작품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고통을 재현한 거예요. 그거는 예술적 필터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창작자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싶다, 나는 맨날 예쁜 것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작품을, 이 내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 필터링을 거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냥 다시 재현해서 상기시키고 말 것인가, 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캔버스에 그냥 예쁜 꽃을 하나 그려서 드리세요. 그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거예요, 아마. 그 고통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 뭐 그 밖에는 공연의 규모나 변화, 공연의 규모나 이런 유통의 방법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또는 생계형 무용가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한국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도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표준 계약서를 쓰고 제대로 된 출연료를 받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그룹이나 프로젝트성 작업으로 투어러블하게 이 작품을 유통시키는 데에 수월하게 그런 작품들만 자꾸 만들다 보면 본인의 스케일을 확장하고 뭐 역량을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이 현상은 계속 가고 있어요. 투어러블한 작품 또는 아주 컴팩트한 것들이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고 해외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젊은 안무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장소 특정형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다녀왔는데 아주 커다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담배 저장소가 큰 건물 자체예요.
근데 칸칸이 엄청나게 그 창고에 방 하나가 천정도 높고 기둥 없이 굉장히 큰 방들이 쭉쭉 있는 곳인데 그걸 예술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재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원도의 그 채석장도 예술 공간이 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물레동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무슨 당구장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실제 당구장이었던 데를 서울시가 인수를 했는데 그거를 그 전시장으로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예술을 발표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서 실제로 많이 구경을 해보신 분도 있고 많이 참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에서 춤작품을 만든 영상을 여기 하나 링크를 해놨는데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송지원 씨의 풍정각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영상도 잘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만 무용을 노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관객에게 무용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서울무용영화제 같은 데를 보면 첫 해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몇 배의 무용 필름 작품들이 출품이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상도 주고 뭐 이렇게 공모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알죠. 많은 무용가들 또는 이제 무용가들이 전문 영상 아티스트들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댄스 필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 결론은 한국의 무용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유행을 쫓는다. 개성이 없이 누가 이거가 유행했다 그러면 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 말했던 영국에서 인기 있는 호페시 섹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 너무 많은 특히 남성 무용가들이 호페시 섹터의 춤 동작, 아예 동작구 전체, 뭐 분위기 전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카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는 카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향의 작품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쭉 그렇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콩클 같은 데 가보면 알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무용 콩쿠르를 보러 가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 수 있었어요. 동아무용 콩쿠르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앙대 학생이구나. 이 사람은 세종대 학생이구나. 이 사람은 유화여대 학생이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네의 춤에 어떤 류가 있었어요. 쪼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예종이 생기고 나서 특히 이제 남성 무용가들 사이에서 춤을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춤이 비슷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개성을 잃어버려서 콩쿨장에 가면 그나마 최근 몇 년에 와서 긍정적인 거는 아주 그렇게 기술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제목과 내용과 의상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콩쿨 같은 거 국내에서 열리는 거 보면 그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렌드에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로? 뭐냐면 아까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처럼 자신의 필터링이 필요한 거죠. 트렌드를 다 알고 그리고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세상하고 단절해가지고 내 땅만 파고 있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에 대한 분석 또는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죠. 정치적인 이슈. 지금 뭐 미국에서 흑인을 죽인 경찰 때문에 거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 잠잠해졌다라고는 하는데 무릎 꿇는 퍼포먼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시위대와 경찰이 마주보고 서로 각자 자기의 무릎을 꿇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도 봤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 또 예술 쪽의 이슈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고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고서 자기 것을 하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이 트렌드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걸 무조건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트렌드와 관련된 그리고 또 누군가는 트렌드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공연을 봐야 되겠죠.
요즘 유행하는 이슈를 다루는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라든지, 그와는 반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리 킬리안이나 모리스 베자르, 피나 바우시처럼 불변의 작품들을 꾸준히 향수하면서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계속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피나 바우시 작품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부퍼탈 무용단이 공연하는 걸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우리가 책에 있어서도 꾸준히 계속 팔리는 책이 있잖아요. 50년, 60년이 지나도.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진돼요. 영국에서도 매진되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매진이 돼요. 그런 작품에 대한 향수, 스테디셀러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트렌드에 부합하는 작품들도 같이 공존해요. 관객은 선택을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렌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정리해 놓은 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슈가 됐어요. 예를 들면 매튜 본이 처음 백조의 호수를 발표했을 때 이슈가 됐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대머리 백조들이 나오는 작품이라든지, 백조의 호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지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매튜 본의 이슈는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전을 뒤집어보는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되고, 그 현상은 트렌드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돼요. 미술로 치면은 야수파, 이런 거죠. 인상파, 이렇게.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고 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딕 건축, 로코코, 바로코 이런 예술의 사조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트렌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트렌드는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10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슈들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조까지 가게 되고, 그 사조가 대중들에게 완전히 소멸 불가의 힘으로 각인되면 하나의 예술의 장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고대 그리스에는 웅변하고 시하고 연극하고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 다 나눠지게 됐죠. 각자의 장르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 과정들을 다 지금 얘기한 이슈, 현상, 트렌드, 그룹 형성, 문화, 사조를 다 겪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용의 어떤 사조들, 고전주의 발레, 낭만주의 발레 이런 것들을 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트렌드로부터 지속되고 발전이 되다가 사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국의 무용계가 의식 없이 트렌드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만, 예술가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제가 끝을 맺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술은 열린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스타디셀러와 트렌드적인 작품은 공존하는 것이고 관객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융합이 더 옳고 퓨어 댄스는 더 나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다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봤을 때 예술은 어때야 된다, 무용은 어때야 된다라는 해답을 우리가 지금 무용가들 또는 무용학자들이 지금 막 정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그거는 그 시대의 관객들의 몫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무용이 더 좋고 어느 무용이 더 옳고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이 말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처음 공연했을 때 완전히 망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좌절하고 그 다음 해인가에 죽었어요. 성공을 못 보고 죽었어요. 백조의 호수의 성공을. 마리우스 포티파도 처음 안무했을 때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과 다시 힘을 합쳐서 곡의 앞뒤를 다 바꾸고 장면의 연출도 다 안무들도 다 바꾸고 해서 지금의 전막 백조의 호수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초연 때 한 2년 정도 백조요술을 본 사람들은 백조요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욕했을 거고 그 시대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0년, 300년이 지나서 지금의 백조의 호수는 300년까지는 안 지났죠. 그게 1800년대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의 백조요술은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이고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그거를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술에 대한 시각은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도 다뤘지만 오늘의 전통은 이게 어제의 실험이었을 거예요. 오늘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식 발레의 백조요술 예를 제가 지금 들은 것처럼 백조요술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실험이었을 거예요. 백조와 사람의 이야기였고 새로 작곡한 음악이 들어갔고 뭐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거는 미래의 어떤 그런 아주 전통적인 레퍼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좀 열린 개념을 가지고 항상 무용에 대해서 좋은 무용수와 나쁜 무용수에 대한 기준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의 결론은 열린 시각을 갖자라는 것이고요. 제가 막 이제 시간에 쫓겨서 좀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끝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2020년의 트렌드에 본인이 얼마만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각자 테스트해보는 조금 재미있는 시간을 보너스로 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해요. 제가 15개의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개수를 메모하셔도 좋고 손가락으로 꼽으셔도 좋아요. 15개 중에 자기가 몇 개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많이 가지려고 막 아닌데 기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거는 조금 재미 반 또는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시라라는 무용가를 위한 트렌드 인식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번 나는 매일 뉴스를 15분 이상 보거나 읽는다. 자, OX 하셨죠? 자, 2번 나는 매년 팬톤 회사에서 발표하는 올해의 컬러를 알고 있고 특히 2020년의 색이 뭔지 알고 있다. 라는 사람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소설가 한강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4번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 나는 가본 적이 있다. 자, 5번 2019년 해외 무용단 공연을 1회 이상 본 적이 있다. 한 번 이상. 외국 무용단의 공연 한국에 많이 오죠.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다. 다음 6번 나는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려본 적이 있다. 7번 조성진의 연주를 들어봤다. 그건 뭐 유튜브든 실제 음악당에 가서 들으셨던 뭐 어떻게든 TV로 보셨던 자 8번 패션 용어 중에 놈코어, 뉴트로의 뜻을 알고 있다. 사실 뭐 둘 중에 하나만 아셔도 제가 동그라미를 드릴게요. 사실 둘 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 9번 나는 광고 보는 것을 좋아한다. 광고를 즐긴다. 자 10번 한국에서 열리는 무용축제를 5개 이상 알고 있다. 그건 뭐 페스티벌도 될 수 있고 무슨 무용제 뭐 이런 거 다 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꼽아보세요. 제가 아까 뭐 모다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축제들 뭐 거기에는 뭐 무용제나 뭐 요즘 축제가 워낙 많으니까 5개 이상 알고 있다. 그리고 11번 최근 1개월 내에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 자, 12번 이건 조금 어렵지만 2020년의 키워드는 멀티페르소나, 업그린간, 펜슈머, 58세대, 편리미엄, 스트리밍 라이프 이런 단어들이 2020년의 키워드라고 해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들어봤거나 뭐 뜻을 완전하게 알지 않으셔도 2개 이상을 뭐 알고 있다. 자, 13번은 현재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1개 이상 알고 있다. 뭐 미술이든 사진, 패션, 역사 뭐 다 돼요. 지나가다가 포스터라도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자 14번 여기 좀 웃음 나올 텐데 나는 나비보베따우가 뭔지 알고 있다. 이건 조금 젊은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나는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10개 이상이다. 자 하셨죠?
자, 0개에서 5개이신 분들은 트렌드에 아직 조금 뒤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조금 더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자기 분야 이외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 분들, 또 자 6개에서 10개이신 분들, 꽤 트렌드에 부합하는 분들이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자 11에서 15개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간 순위의 분들은. 자, 11개에서 15개인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트렌드를 알고 내 작업을 하는 예술가가 되기에 충분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너무 잡학에만 표피적으로 가볍게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11개 이상의 동그라미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여기 낸 것 중에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팬톤사에서 얘기한 올해의 컬러는 무엇일까? 제가 이 옷으로 힌트를 드릴 텐데 올해의 컬러는 클래식 블루입니다. 이거는 로얄 블루하고 또 달라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로얄 블루가 트렌드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짙은 파란색이고 클래식 블루는 조금 짙은 색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컬러예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올해의 컬러입니다. 팬톤이라는 데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색채 연구소예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 회사가 매년 연초에 올해의 컬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패션계, 디자인계, 예술계에서 이 컬러 발표를 굉장히 주목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는 상업적인 제품까지도 이 영향을 받아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팬톤사에서 올해는 내년에 무슨 컬러를 발표할지, 왜냐면 블루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로맨틱 블루, 클래식 블루, 로얄 블루 다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 것들을 발표한다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또 그 밖에 아까 나왔던 2020년의 키워드, 이거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멀티페르소나라는 말은 자아가 여러 개라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내가 컴퓨터에 댓글을 달 때의 모든 상황의 자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 판매대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일 때는 그때의 모습과 집에서 누군가의 딸일 때의 모습과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의 모습과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로 멀티페르소나라는 말을 쓰고 있고, 업그린가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인간을 말해요. 업그레이드와 인간이 합쳐진 거죠. 그리고 팬슈머는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아이돌 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뭐냐면 팬과 컨슈머가 합쳐진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이 제품을 같이 키워나간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취감을 느껴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컨슈머가 어떤 팬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팬슈머라는 말이 있고, 58세대는 말 그대로 58년생 세대가 지금 가장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스트리밍 라이프는 내 소유의 것들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빌려서 쓰거나 공유하면서 쓰고 뭐 이런 세대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혹시 나비보베따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트렌디한 게임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입니다. 혹시 뭐 이 중에 뭐 다 알고 있죠. 뭐 놈코어 같은 경우는 노말과 하드코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패션 용어 중에.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룩을 2020년 버전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뭐 겨울 되면 떡볶이 코트를 입고 뭐 여름이 되면 뭘 입고 아주 평범한 그런 옷들, 오래된 스터디셀러를 입지만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다른 포인트를 줘서 가지고 있는 옷들, 그런 것들 놈코어라고 하고, 뉴트로는 아까 제가 국립무용단의 완월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그런 게 바로 뉴트로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뉴하고 레트로가 합쳐진 거. 레트로는 복고죠. 복고에 대한 향수, 과거의 것들. 그래서 과거의 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걸 뉴트로라고 해요.
요즘에 아주 핫한 이슈죠. 이거는 패션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을 완전히 재해석한다든지 아니면 6, 70년대의 작품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패션 용어지만 예술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15개를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무용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시간 20분이네요. 앞에 소개한 거 빼면은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